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이런 소리를 들으면 며느리들 입장에선 어떤 생각이 드는지를요. 제가 과하게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신경질적으로만 반응을 하는 건지,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 시어머니는 과연 무슨 생각을 가지고 며느리 붙잡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건지, 여기 사연 들으시는 며느님들 그리고 시어머님들 솔직하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시어머니는 3달 전 남편을 잃으신 분입니다. 노환과 노인들에게 있을 법한 지병으로 시어머니는 남편을 잃으셨고, 굳이 제가 시어머니 남편이면 시아버지가 될 텐데 그분을 시어머니 남편이라 칭하는 데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남편과는 두 분이 재혼을 하신 경우였고, 한마디로 개부셨습니다. 개부라고 해서 그분을 시아버지 취급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작년 병원 입원을 했을 때, 그리고 이번에 시어머니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그 일에 대해서 치욕스러운 사고가 있었기에 저는 그분을 시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습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지긋지긋한 시어머니 이야기에 앞서 계부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제가 과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따지고 싶어요.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왜 엄한 사람을 잡아댄 거냐고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그분을 계부라고 칭하겠습니다. 결혼한 지는 5년 조금 넘었습니다. 처음엔 계부와 사이 좋았었습니다. 술 좋아하는 저와 짝이 맞아서 곧잘 반주도 잘 했었고요. 게다가 둘 다 이 집안에 들어온 사람들이니 동질감 같은 것도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딱 그 정도만 좋았을 겁니다. 술 함께 마시고 하하호호 웃으면서 이야기 나누고 하는 그런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 연세 드시고 그리고 TV에서 이것저것 보다 보면 눈높이 높아지고, 내가 계부지만 그래도 며느리이니 그 기대치 높아진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그렇게 고분고분한 며느리가 아닙니다. 그런 며느리라기보단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우선 한 가지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결혼하면서 저는 이미 양가에 통보 아닌 통보를 했었습니다. 아이는 전적으로 제 사정으로 인해 낳지 않겠다고 말이죠. 이 일로 저희 집에서도 시댁에서도 군소리가 나오긴 했었지만 저는 양가에게 똑같이 그랬습니다. 대신 낳아줄 거 아니면, 그리고 대신 키워줄 거 아니면 내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말고 다들 조용히 하라고요. 괜한 손주 욕심나서 아이를 원하는 거라면 절대로 통하지 않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앞에서 말하지 말아달라 당당하게 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또 여러분들도 그럼 왜 결혼한 것이냐 할 수도 있겠네요. 결혼이란 게 꼭 번식을 하기 위함은 아니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아이를 원하기보단 제 일이 우선이었고 남편과 저의 앞으로의 발전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면 다 돈 때문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아이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확고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거의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 시댁에서 금전적인 지원 요청이 들어오더라고요. 지금은 많이 안정이 되어 있지만 당시 제 사업체의 근간이 흔들릴 정도로 결혼 초기 때 좀 힘든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만 좋아 보였지 알맹이가 비어있는 그런 상태였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직접적으로 돈 이야기를 한 대상자는 남편이 아니라 바로 저였습니다. 딱 보기에도 어느 정도 사는 집안의 딸이었고, 이제 고작 30 조금 넘었는데 사업체 하나 운영하고 있는 거 보니 돈 좀 있는 며느리라 생각을 한 듯 하더군요. 시어머니 돈 이야기는 아주 당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창피하지도 않았고, 너 하고 다니는 모습이나 끌고 다니는 차 보면 이 정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토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돈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냐, 이건 좀 예의가 아닌 것 같다 하니, 당시 시어머니가 한 말이 있는데 5년 조금 흐른 지금 시점에서도 아주 또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로 제게는 기억에 콕 박힐 정도로 충격이었다고 할까요? 아니면 결혼했다고 지금 시자 들어간다고 강짜를 부리는 것인가? 라고 할까요? 암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 남편이 저와 결혼을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될 것이라 생각을 했더라고요. 돈 잘 버는 며느리, 넉넉한 사돈댁들, 그러니 만일 자기 아들이 부족하거나 혹은 당신에게 돈이 없으면 언제든지 꺼내어 쓸 수 있는 지갑 같은 역할을 해줄 것이라 생각을 했나 봅니다. 남편에게 토스를 하니 왜 남편에게 말을 해야 하는 거냐고 제게 되물었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되물었습니다.
왜 시어머니 돈 필요한 것을 제게 말을 하는 거냐고요. 우리가 며느리 시어머니 사이 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민감한 돈 이야기를 그리 스스럼 없이 꺼내는 거냐 했더니 그럼 누구에게 말을 해야 하는 거냐 하대요. 아, 기가 막히게 말이죠. 그때 가뜩이나 아이라는 존재가 내일 있어서도 방해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시어머니 당당하게 돈 요구하는 모양새 보니 절대로 내가 일을 쉬면 안 되겠구나 싶더군요. 남편 그냥 직장인입니다. 엄청 잘 벌지도 못 벌지도 않는 평범한 그런 직장인이에요. 만일 내가 아이를 가져서 돈을 적게 버는 상황이 오면 나뿐만 아니라 시댁도 돌봐야 하는 상황, 남편이 혼자 온팡 뒤집어 써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정신이 바짝 차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아이 생각 없었지만 확실하게 마음 접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댁에 말도 안 되게 바로 지원을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생각했어요. 조목조목 따지고 들었습니다. 지금 시댁에서 일을 하시는 분은 시어머니 혼자이신데 한 달에 어느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한 건지, 그리고 경제활동을 하는데 한 달에 벌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합리적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생활비 및 일정한 용돈을 지원하는 건 아직 신혼인 우리에게는 무리가 있다. 대신 자동차에 관련된 비용들, 시댁에 들어가는 보험 정도를 저희가 대신 부담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지요. 다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별거 없었구나 라고 말했던 시어머니의 당시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하네요.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도 어이가 없었지만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에 부끄러움 한 점 없었다는 것이 제 입장에선 더 어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암튼 다시 계부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계부는 제게 TV에서 나올 법한 그런 며느리다움을 원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왜 전화를 안 하느냐, 왜 찾아오질 않느냐, 왜 술 한잔 하러 오지 않느냐, 혹시 내가 계부라서 무시를 하는 것이냐 등등.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단지 일이 좀 바빠서 시댁에 가던 횟수 좀 줄였을 뿐이고 주말엔 몸이 피곤해 쉬고자 했을 뿐인데 계부는 저란 사람이 당신이 계부라서 무시를 하는 거라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녔더라고요. 그런데 웃긴 게 뭔 줄 아십니까? 저는 계부가 돌아가시기 전까진 그걸 몰랐다는 거였습니다. 차라리 제 앞에서 말을 해줬다면 뭐라 답변이나 항변이라도 했을 건데 저는 계부가 저를 그리 나쁜 며느리를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까맣게 몰랐었다는 거였어요. 그럼 너무 복잡하죠. 시간과 공간이 확확 변경이 되니까 이야기가 좀 어지럽게 흘러가긴 하는데 저도 정리가 잘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께도 복잡하게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자 장례식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석 달 전에 돌아가신 계부의 장례식장에서 저는 처음 보는 여자에게 머리채를 잡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채뿐만 아니라 저희 아버지 욕도 함께 들어야만 했었죠. 그분은 제가 전혀 모르는 분이었는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의 오래된 직장 동료였더라고요. 계부의 영정사진 앞에서 서글프게 울던 그분. 인사를 드리고 저희와 마주하고 절을 하고 눈을 마주치던 그 순간 그 여자분이 제게 달려들었거든요. 네가 여길 왜 와 있는 거냐고요. 빌어먹을 것이라고 시작을 해서 2년 전혀는 기본이었고 천벌을 받을 것이라는 둥. 게다가 저것 말고도 전혀 애비라는 작자도 이 집안을 무시하고 들었었네. 사위 알기를 개똥을 하는 집안이네 어쩌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고상한 척하고 고인의 이름에 먹칠하듯이 이런 표정을 하고 앉아있네 등등. 치욕스러움과 모멸감 저는 그날 그 낯선 여성에게 봉변을 당했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그냥 그 여자와 저만 생각이 나고 그리고 한 사람이 더 생각이 났는데 바로 옆에서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시어머니 모습이었습니다. 생뚱맞게 갑자기 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이 생각이 났는진 모르겠으나 다른 일들과 오버랩이 된 거라 저 자신도 오해를 하고 있는 거라 충분히 그리 생각을 하지만 암튼 제가 기억하는 바는 그랬습니다. 결국 저는 계부 가시는 모습 못 봤습니다. 아니 안 봤습니다. 그 여성분이 했던 말 중에 계부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저한테 도끼를 품었었다고 하네요. 그런 분 마지막 가시는 길 배웅해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째저째 하다 보니 저는 집에 와 있었고 몇 날 며칠을 알아 누웠었네요. 저 일로 많은 말들이 오고 갔고 오해다 그 사람이 뭔가 단단히 달리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시어머니의 항변 아닌 항변을 들어야만 했지만 제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죠. 그동안 계부가 제 욕을 얼마나 했었는지. 그리고 만만치 않은 보통의 며느리 아닌 저란 사람. 그래요. 싸가지 없는 저란 여자를 얼마나 욕했었는지 다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는 절대로 함께 욕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여기서 그 말 믿을 사람 있으세요? 그 여성분은 분명히 시어머니의 직장 동료입니다. 계부의 동료가 아니라 시어머니의 동료예요.
그럼 그 세 명의 사이에서 저란 사람을 띄워놓고 얼마나 잘근잘근 씹어댔을지 눈에 훤히 보이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자기는 아니랍니다. 자기는 말을 보탠 적도 없고 말리기만 했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 계부에게 어떤 걸 당했었는지를 말하는데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재혼하자마자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2번 이혼은 남편에게 완전 흠이 될 것 같아 참고 또 참고 살았다고 합니다. 오로지 아들만을 위해 살았고 아들만을 위해 희생을 한 어머니였다고 자신을 포장하더군요. 결국 당분간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 부탁을 했고 저는 마음을 좀 추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 끔찍했던 기억에서 벗어나고만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란 사람 제게 이야기합니다. 계부 돌아가신 지 석 달 된 지금 시점에서 팔이 망가졌다 일하기 싫다. 자긴 이제 어떻게 사느냐고 합니다. 이런 말 너한테서 미안하고 면목 없어야 할 일이라는 거 알지만 저밖에 말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남편에게 말하면 지랄이나 떤다고 자기를 좀 불쌍하게 봐달라고 합니다. 그럼 한편으로는 신경 쓰지 말라 합니다. 자기는 어찌되든 살아가 볼 테니 자기한테 관심 두지 말라 합니다. 목소리 듣고 싶지 않다 분명히 이야기했고 할 말 있으면 남편에게 하라 분명히 말을 했었는데 제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카톡을 그리고 카톡을 읽지 않으면 문자를 보냅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래서 신경 쓰지 않을 테니 그만 말하라 했더니 또다시 희생한 엄마, 헌신만 한 엄마, 아들만을 위해 산 엄마라고 자신에 대해서 일장연설을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어찌 했는 줄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싸가지 없는 며느리라 너무 죄송합니다. 저도 제가 이 정도로 비열하고 지독한 사람인지 몰랐었습니다. 감히 어른한테 이런 말까지 하는 그런 사람인 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 마음이 다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을 포장하고 자신을 희생한 엄마라고 포장하고 자기도 당한 건 많다고 어쩌면 그날 봉변을 당한 저보다 훨씬 전부터 자신이야말로 봉변을 밥 먹듯이 당했다고 말하는 시어머니 모습이 역겨웠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삶 아니에요? 자식 때문에 2번의 이혼을 못했다고? 그걸 믿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결혼하자마자 며느리 들이면 다 해결될 것이라고 말한 사람인데 지금 나한테 희생을 이야기하고 헌신을 이야기하면서 동정표를 원하는 거예요? 너무 날로 먹으려고 한다. 족같은 것들이랑 엮여서 완전 기분 역같은데 너무 날로 먹어. 이런 소리 들으면서까지 나란 사람한테 들러붙는지 그걸 한번 보겠어요. 당신이나 당신이 지금까지 끼고 돈 당신 남편이나 정말 답 없다. 왜 사람이 이렇게까지 극한으로 몰고 가는 거죠? 왜 나란 사람을 이렇게 상스럽게 몰고 가냐고요. 그만 좀 내버려 두시죠. 당신 아들까지 아작내는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만 내 앞에서 동정표 얻으려고 애쓰지 말라고요. 다시 한번 전화하면 당신 아들도 보냅니다. 곱게 보내진 않을 거예요. 내 분노를 당신 아들한테 푼다음 보낼 예정이니 주한꼴 보고 싶으면 계속 이런 식으로 하세요. 나는 모른다. 나는 아니다. 나는 말렸다. 라는 그런 소리 하라고요. 들리지도 않는 개소리 자꾸 하라고요. 시어머니란 사람과 완벽하게 단절이 되려면 저는 남편과 헤어져야 합니다. 남편은 계부의 장례식 이후 제 눈치를 살피며 하루에도 몇 번씩 제 기분을 체크하고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해달라는 말을 합니다. 화는 당연히 풀렸습니다. 풀려야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제 기분을 아실런가요? 저는 지금 너무 비참한 기분이 듭니다. 그동안 제가 쌓아온 모든 것들, 내 남편과 나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달려왔고 우리들은 그동안 환하게 웃었던 것 같은데 저는 더 이상 남편이 얼굴을 보고 환하게 웃지 못할 것만 같습니다. 제 죄책감이 너무 큽니다. 제가 너무 잘못 살아온 것 같고 남편을 보내는 게 아니라 제가 남편 곁을 떠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기분을 가지고 남편과 앞으로 살아갈 자신이 점점 없어집니다. 저는 어찌해야 할까요? 남편이란 사람 제게 너무 미안해하고 시어머니에게도 말해놓은 상태입니다. 절대로 연락하지 말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 입장에선 그렇겠죠. 썩은 동아줄이라고 해도 며느리와 사이 틀어지면 당신에게도 아들에게도 좋을 일 없고 이제 혼자 남았으니 더 의지할 무언가가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저를 달래주려고 하려는 것일 테고 자기 항변을 하는 거겠죠.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를 못하겠습니다. 다 핑계 같습니다. 다 변명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쓰고 저녁에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말할 생각입니다. 저는 너무 싫지만 지금 이런 기분으로는 살 자신이 없기에 서로 놓아주자 말할 생각입니다.
그게 맞는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